오늘 소개할 책은 제임스 바이키의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고대 이집트의 아이들의 일상, 파라오의 통치, 전쟁,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예술과 문학, 신전과 무덤, 그리고 이집트인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초반에는 파라오와 궁정의 하루를 통해 이집트 왕의 위엄 있는 모습과 사원에서의 종교의식을 소개하며 이어 전쟁과 병사들의 삶을 통해 당시 군인의 고된 생활과 전차 부대의 용맹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와의 전의 전쟁에서 펼쳐지는 위기와 반전이 실감나게 묘사됩니다. 중반에는 어린이의 삶을 다루어 이집트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학교 생활, 글쓰기, 체벌 등을 소개하고 고대의 동화에서는 파라오 쿠프 앞에서 마법사들이 들려주는 마법 이야기와 기적 같은 전설들이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아프리카 탐험 이야기에서는 수단으로 향하는 초기 카라반의 모습과 난쟁이를 포획하여 어린 왕 페피를 기쁘게 한 탐험가 헤르쿠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후에는 여왕 hatshepsut의 항해가 묘사되며 그녀가 신의 계시를 받고 잊힌 땅 푼트로 선단을 보내어 향나무, 금, 원숭이, 기린 등을 가져오고 귀환 후 그 장면을 사원 벽화로 새기는 과정이 다채롭게 그려집니다. 후반부에서는 이집트의 책과 문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파피루스 두루마리, 상형 문자, 사자에서 등을 통해 고대 이집트인의 지식 세계를 소개합니다. 또한 신전과 무덤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대한 피라미드, 왕들의 계곡, 스핑크스, 사자의 심판과 미라 등 이집트의 장례 문화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집트인이 믿었던 천국이 묘사됩니다. 선한 자는 오시리스의 재판을 통과하여 갈대밭의 천국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귀족들은 흙 인형인 우샤브티를 무덤에 함께 묻어 천국에서도 이를 대신하게 합니다. 또한 하늘에 별로 올라가거나 태양신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운명을 믿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챕터 3의 샘플입니다. 챕터 3의 제목은 테베에서의 하루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곳은 도시의 시장, 즉 바자르 중 하나로 장사로 한창 붐비는 곳입니다. 가게들은 앞면이 완전히 열린 얕은 오두막 형태이며 모든 상품들이 가게 주인 주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물건들 한가운데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물건의 질과 저렴함을 큰 소리로 설명합니다. 온갖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 테베의 인파 속에는 당시 알려진 거의 모든 민족의 사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엔 장을 보거나 소식을 나누러 나온 도시의 남녀 주민들, 마을에서 채소와 가축을 가져와 도시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건과 바꾸려는 농민들, 최신 왕실 유행에 맞춰 정교하게 치장한 귀부인들과 신사들도 보입니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곱슬곱슬하게 말린 가발을 쓰고 고운 반투명 리넨으로 주름을 잡은 긴 예복을 입었으며 끝이 위로 말린 화려한 색상의 고급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카데시에서 온 히타이트인과 어깨를 스치게 됩니다. 그는 뾰족하게 솟은 모자, 창백한 피부, 뾰족하고 무거운 장화를 신고 있어 단박에 눈에 띕니다. 그는 테베를 둘러보며 이 도시가 약탈하기에 얼마나 좋은 곳인지 생각이라도 하는 듯한 눈길을 던집니다. 이어 높은 계급의 제사장이 지나가며 그의 머리는 삭발되어 있고 흰 예복 위로 표범 가죽을 어깨에 걸쳤으며 손에는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근위대 소속 사르디니아인이 뽐내듯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헬멧에 달린 공 모양 장식과 뿔이 햇빛에 반짝이고 커다란 검은 칼집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 곁을 지나가는 리비아 공수는 가죽 투구에 두 개의 반짝이는 깃털을 꽂고 어깨로 사람들을 밀치며 지나가면서 그를 경멸하듯 바라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온통 물건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화폐는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는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침대 하나에 생선을 몇 마리나 줘야 하는지, 양파 한 짐이 의자 한 개 값에 해당하는지 따지기 시작하면 실랑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집트인들은 단지 흥미와 재미 때문에라도 흥정을 즐기는 성향이 있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소리로 귀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시장 여기저기에서는 전통적인 물물 교환보다 한 발 앞선 상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물건 대신 구리, 금으로 만든 고리들을 지불 수단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황소 한 마리를 팔러 온 농민에게 어떤 상인이 구리 우텐이라 불리는 고리 90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농민은 그건 강도짓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긴 논쟁 끝에 결국 상인에게서 111개의 우텐과 행운의 덤으로 8개를 더 받아내면서 거래가 성사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농민은 혹시 속고 있는 건 아닌지 확실히 하기 위해 고리들을 무게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저울이 꺼내어지고 한쪽 접시에 우텐 고리들이 쌓이고 다른 쪽 접시에는 황소 머리 모양의 추들이 올려집니다. 마침내 농민은 무게가 정확함을 확인하고는 고리 자루를 챙깁니다. 하지만 교활한 상인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농민 앞에 유혹적인 물건들을 잔뜩 펼쳐놓고 결국 농민이 가게를 나설 무렵에는 자루에 있던 고리들 대부분이 다시 상인의 자루로 돌아가 버립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타고 온 갤리선의 화물을 인수할 티레 상인들의 가게가 나타납니다. 그 가게는 풀로 엮은 차양막으로 햇볕을 가리고 있으며 그 그늘 아래에는 티레인들만이 물들이는 법을 아는 깊고 진한 색으로 물들인 갖가지 화려한 직물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빛나는 색감은 크레타의 크노소스가 약탈당하고 직물 무역이 몰락한 이후로 티레인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레 상인의 가게 너머에는 한 금세 공인이 자신의 작업장 안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온갖 색채로 아름답게 장식된 금과 은으로 만든 목걸이와 팔찌들이 걸려 있고 그는 작은 화로와 송풍관을 이용해 한 부인의 팔찌에 마지막 용접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조용히 기다리며 그가 마무리 작업을 마치길 인내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는 물건을 전혀 진열하지 않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끊임없이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어딘가 부끄러운 듯 슬그머니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입을 닦으며 다소 비틀거리며 다시 나옵니다.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을 한 청년이 비틀비틀하며 지나가더니 그 집으로 들어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행인이 옆 사람을 쿡 찌르며 말합니다. 펜투에레가 또 한바탕 즐기러 가는군. 저 녀석 저러다 큰일 날 거야.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고 펜투에레가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그는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걸어가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몇 번 휘청거리더니 결국 길바닥에 털썩 넘어져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보기 안쓰러운 광경입니다. 지나가던 이들은 그를 향해 야유하고 비웃지만 한 말끔하게 생긴 남자가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그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자를 보아라, 아들아. 술을 지나치게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라. 술에 취하면 넘어지고 팔다리를 다치며 진흙탕에 몸을 처박은 악어처럼 더럽혀진단다. 그럴 때 아무도 너를 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동료들은 계속 술을 마시며 저 취한 자는 내버려 두라고 말할 뿐이지. 만약 누군가가 너를 찾아와 볼일을 보려 해도 너는 어린애처럼 먼지 속에 뒹굴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현명한 충고가 있어도 이집트인들은 대체로 절제 있는 사람들이긴 하나 좋은 하루를 보낸다는 핑계로 술집에서 들떠노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심지어 귀부인들조차 큰 연회 자리에서 술을 너무 마셔 몹시 취하고 고생스럽게 실려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고등법원의 판사들조차도 길게 이어지는 재판 도중 하루쯤 쉬면서 자신들이 신문하던 범죄자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는 일이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경고로 얼마 전에는 그런 일을 저지른 판사 2명이 실제로 코를 잘리는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챕터 5의 샘플입니다. 챕터 5의 제목은 병사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집트 역사상 위대한 전투 중 하나를 통해 한 이집트 병사의 운명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메나는 이집트 군대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병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아주 젊었지만 워낙 뛰어난 솜씨 덕분에 람세스 2세가 이집트 국경 요새 도시 자루에서 출정해 북시리아의 히타이트족과 싸우러 갈 때 왕의 전투용 전차의 마부로 특별히 발탁되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고 팔레스타인을 지나 북쪽 산악지대를 넘는 긴 행군 동안 적의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메나는 마차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말들을 돌보느라 바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오론테스 강의 긴 계곡을 따라 내려가 카데시라는 도시를 향하기 시작하면서 정찰병들이 사방으로 파견되었고 전체 군대는 히타이트 병력이 나타날까 긴장하며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카데시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그 도시의 탑들이 보였고 햇빛은 강물과 성벽을 둘러싼 넓은 해자 위에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찰병들은 히타이트군이 겁을 먹고 북쪽으로 도망쳤다는 구를 가지고 돌아왔고 람세스 왕은 전투 한 번 없이 카데시를 손에 넣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4개의 여단으로 나뉘어 있었고 왕은 너무 성급하게 첫 번째 여단과 함께 앞서 나아갔습니다. 나머지 3여단은 뒤쪽에 널리 흩어져 뒤따르고 있었고 서로 간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단은 마침내 카데시 북서쪽에 있는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친 병사들은 천막을 치고 보급품을 풀었으며 짐을 벗은 당나귀들은 땅바닥을 뒹굴며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집트 정찰병 몇 명이 나타났고 그들은 아랍인 2명을 붙잡아 데려왔습니다. 정찰병들은 이들이 적군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람세스 왕은 이 아랍인들에게 몽둥이질을 하라고 명령했고 그 불쌍한 이들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히타이트 왕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카데시 반대편에 숨어 있었으며 이집트군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람세스는 정찰병들에게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다급히 병사들에게 다시 무장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메나는 전투를 대비해 신선한 상태로 아껴두었던 2마리의 훌륭한 말을 왕의 전차에 급히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전차에 오르기도 전에 야영지 입구에서 요란한 소란이 터졌습니다. 2번째 여단의 병사들이 흩어져 도망치며 무너진 채 야영지 안으로 몰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 히타이트 전차대 전체 2,500대의 전차가 굉음을 울리며 쏜살같이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각 전차에는 3명의 병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히타이트 왕은 이집트군 첫 번째 여단이 천막을 치며 바쁘게 정비하는 틈을 노리고 2번째 여단이 흩어진 채 접근해 올 때를 기다렸다가 지친 병사들의 측면을 향해 전차대를 투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2번째 여단은 마치 홍수에 휩쓸리듯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병사들의 무리한 후퇴는 첫 번째 여단까지 휩쓸어가며 전면적인 패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람세스와 메나는 왕실 근위대 중에서도 엄선된 몇 대의 전차병만을 남기고 고립되었으며 히타이트 군대 전체가 그들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람세스 왕은 비록 지휘관으로서의 전략에는 큰 실책을 저질렀지만 적어도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차에 뛰어오르며 함께 남은 충성스러운 병사들에게 외쳐 말했습니다. 그리고 메나에게 말을 채찍질하라고 명령하며 적진을 향해 돌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메나는 결코 겁쟁이는 아니었지만 그 얇디-얇은 이집트 병력의 선과 끝이 안 보일 만큼 빽빽한 히타이트 전차대의 물결을 바라보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절대 명령을 거역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날뛰는 말들을 다루며 몸을 앞으로 숙인 채 헐떡이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오 전쟁의 날에 이집트의 위대한 힘이시여, 우리는 적군 한가운데 홀로 남았습니다. 저희를 구하소서, 나의 주 람세스여. 침착하라, 침착하라, 나의 마부여, 람세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처럼 그들 사이로 날아들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꽃처럼 날뛰는 말들은 왕과 그의 전차병을 히타이트 전차대의 대열 속으로 내달리게 했습니다. 히타이트 전차들은 마치 그 눈부신 모습을 무서워한 듯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돌파하며 메나는 흥분으로 날뛰는 말들을 억제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람세스는 활을 연이어 당겼고 활시위가 울릴 때마다 히타이트의 용사들이 전차에서 쓰러졌습니다. 왕의 뒤를 따르던 왕실 근위대도 함께 적의 전차대를 돌파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전사자와 부상자, 뒤집힌 전차, 미쳐 날뛰는 말들로 가득한 길이 되어 남았습니다. 그러나 람세스 왕은
잠시 숨 돌릴 틈을 벌었을 뿐이었습니다. 히타이트군은 그의 소규모 병력보다 훨씬 수가 많았고 왕의 전령들이 미친 듯이 말을 달려 제3여단과 제4여단을 불러오고 있었지만 아무리 빨라도 그들이 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강 건너편에는 히타이트 왕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8,000명의 창병들이 거대한 구름처럼 머물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강을 건너는 데 성공한다면 현재도 열세인 이집트군의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돌격을 반복하여 히타이트 전차대를 강 쪽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창병들의 도하를 저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메나는 다시 말을 채찍질했고 파라오는 활에 화살을 매기며 적을 향해 또다시 돌진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적진을 가르며 돌파했고 양옆으로 죽음을 흩뿌렸습니다. 이때쯤 무너졌던 제1여단, 제2여단의 잔존 병력 중 일부가 서서히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장으로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싸움은 점점 덜 불리해졌습니다. 이제 이집트 병사들의 화살통은 거의 모두 비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창과 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치 한 치씩 히타이트 병사들은 강 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히타이트 왕은 강 건너에서 무력하게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창병들을 건너게 하기에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퇴각하는 전차들에 짓밟히기만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후방에서 커다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제3여단이 전장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전세를 뒤집은 그 소수의 용사들이 여전히 선두에 선 채 이집트군 전체가 히타이트군의 잔존 병력을 오론테스 강둑 아래로 밀어붙이며 그들을 강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차들이 도하를 시도하며 허우적대는 사이 강둑에 퍼져 있던 이집트 궁수들은 히타이트 지휘관들을 하나씩 조준해 쓰러뜨렸습니다. 히타이트 왕의 두 형제, 그의 근위대장, 방패병, 그리고 수석 서기관이 모두 전사했습니다. 알레포의 왕은 도하 지점을 잘못 찾아 강물에 휩쓸렸고 그의 병사 몇 명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그를 구출했습니다. 이들은 즉석에서 응급처치를 하느라 거의 익사 직전에 그를 발로 들고 거꾸로 들어 올려 몸속의 물을 빼냈습니다. 히타이트 왕은 살아남은 패잔병들을 모으고 창병들의 대우 뒤에 숨겨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는 아주 훌륭한 승리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참담한 패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집트 병사들은 숫자가 너무 적고 전투로 지칠 대로 지쳐 있어 강을 건너 추격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들은 처음 도착했던 제1여단의 야영지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파라오는 장군들과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병사들은 창에 몸을 기대어 하루 전반부에 보였던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주변에 널린 전투의 처참한 흔적들을 바라보며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람세스 왕은 메나를 앞으로 부르라고 했고 마부는 왕 앞에 고개를 숙이며 나섰습니다. 왕은 자신의 목에서 금 목걸이를 풀어 충직한 시종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장군들과 지휘관들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사이 파라오는 그들에게 호통쳤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왕을 홀로 남겨두고 전투를 도망쳤는지 그리고 오직 이 젊은 전차병만이 끝까지 함께 싸웠는지를 일일이 말했다. 내 두 말에 대해서는 왕이 말했습니다. 왕궁에서 내 식사보다 먼저 매일 먹이를 주도록 하라. 양측 모두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에 더 이상의 전투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휴전이 합의되었고 히타이트군은 북쪽으로 물러났으며 이집트군도 다시 고국으로 행군해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번 원정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토록 가까이 다가왔던 전멸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점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루의 다리 위로 왕의 전차를 몰고 들어올 때 메나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병사들이 국경 운하를 지나올 때 도로 양옆에는 귀족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군중이 늘어서서 길 위에 꽃을 뿌리며 왕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투에서 용맹함으로 나라를 구한 파라오 다음으로 가장 큰 영예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죽은 곁을 끝까지 지킨 젊은 시종 메나였습니다.